오늘 알아볼 것은 한일 사이버 대전, 일명 경인대첩입니다. 축구, 야구, 피겨, 컬링, 스케이팅, 심지어 e스포츠까지 한일전은 언제나 치열하죠. 그 열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2010년 서로 앙숙이었던 국내 커뮤니티들이 대통합을 이루어 무려 10만이 넘는 인원이 하나가 되어 싸운 그 사건. 자, 전설로 남은 경인대첩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알아보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전투의 민족이죠. 2010년 이전의 인터넷은 거의 투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는 커뮤니티를 턴다는 개념이 있었죠. 터는 게 뭐냐? A 커뮤니티의 유저들이 몰려가서 B 커뮤니티를 점거해버리거나 엄청난 수의 글을 도배하여 서버에 압박을 주는 개념입니다. 지금이야 빠른 IP 차단 등 운영 기능이 구체화되어 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1호 대첩, 스겔 14연털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커뮤니티끼리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자, 우리나라 커뮤니티끼리만 싸웠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인터넷엔 국경이 없잖아요. 때문에 국제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 갑신년에 벌어진 한국과 일본의 사이버 전쟁, 일명 갑신왜란이 있죠.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놈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여긴 일본 영토라고 입으로 똥을 쌌죠. 게다가 한국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일본 사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전투의 민족이죠. 한국인들은 일본의 대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투채널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에선 투채널의 메인 페이지를 해킹하고 일본에선 몇몇 DC 갤러리를 다운시켰죠. 서로 한 대씩 주고받으며 자강두천을 펼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공중파에서도 다뤄질 만큼 상당히 큰 이슈였죠. 이 갑신왜란 이후로 한일 간의 크고 작은 이슈는 곧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매번 DC와 투채널 간의 사이버 국지전이 벌어졌죠. 여기서 잠깐, 투채널은 무슨 사이트일까요? 투채널은 DC 마냥 여러 갤러리가 한데 묶여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선 갤러리 대신 판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죠. DC가 그렇듯 여기도 각 판마다 다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몇 판이 혐한 성향을 띠고 있고 주로 이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죠. 때문에 투채널을 혐한 사이트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 당시에도 그랬고요. 자, 빌드업은 끝났습니다. 이 전쟁의 서막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2010년 2월 18일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때에 한국에는 비보가 날아듭니다. 러시아에서 한인 유학생이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사건이었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투채널의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더 죽여라. 가축을 도살한 것이다. 조선인은 어딜 가나 해충 취급받는다. 해당 번역본이 한국에 넘어오며 분노의 시위를 당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었다고 했잖아요. 당시 피겨계에서는 김연아 대 아사다 마오의 라이벌 구도가 있었죠. 근데 김연아 선수가 하도 먼치킬이다 보니 선수들을 죄다 패고 다녔습니다. 이 연지곤지 짤 유명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사다 마오 선수가 73.78이란 고득점을 획득했지만 김연아 선수는 78.5, 무려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며 일본을 좌절시켰죠. 일본, 특히나 혐한 성향이 있는 이들에게는 아주 안 입고 온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요놈들이 이번에는 김연아 선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죠. 편파 판정이다, 심판을 매수했다, 사기 올림픽이다 등 별의 별 개소리를 다 했습니다. 이 소식 또한 한국에 알려지며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죠. 때문에 한국에서는 다가오는 3.1절을 기하여 일본 커뮤니티 투채널에 대한 총공을 계획합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위해 이들은 먼저 본부를 창설합니다. 안관이라는 유저가 중심이 되어 네이버의 넷테러 대응 연합, 일명 테대연 카페를 개설하죠. 당시 막장스러움으로 유명했던 막겔과 코겔이 그 선두에 서게 되었고 그 뒤로 스겔, 하필겔, 해충겔 등 온갖 대형겔이 참전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유, 와고, 엿복진, 우떼, 아고라, 루리에, 쭉방, 네이버 붐 등 사실상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커뮤니티가 뭉쳐 약 10만에 달하는 초대형 연합이 탄생했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당시 DC는 거의 모든 커뮤니티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우떼는 1호 대첩 사건 이후로 DC와는 거의 앙숙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C의 동맹 요청에 흔쾌히 수락한 겁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일베와 메갈이 손을 잡은 셈이에요. 한국인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상 가시죠? 물론 재밌어서 참전한 사람도 많았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테대연은 좀 더 구체적인 조직 체제를 갖춥니다. 전체적인 작전을 꾸리고 진두 지휘를 맡을 수뇌부, 실시간으로 일본 내에서 첩보 활동을 펼치는 공작원, 갑신왜란 당시 일본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연구하는 정보원, 공격 전용 툴 및 프록시를 배포하는 보급관 등 여러 능력자들이 간부로서 활동했고요. 그 아래로는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10만의 민병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이트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글을 도배하는 방법도 있긴 하죠. 근데 그보다 훨씬 직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트래픽을 억지로 늘려 서버 자체를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디도스 공격
공격이란 거죠. 바로 이러한 작전을 위해 보급관들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입니다. 새로 고침을 초당 몇백 번씩 시도하는 프로그램을 말이죠. 10만 명이 넘는 유저가 일시에 이를 사용한다면 버틸 사이트가 몇이나 될까요?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럼 일본에선 그냥 손가락이나 빨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침공 계획을 알고는 있었어요. 때문에 투채널은 또 다른 대형 커뮤니티인 니코니코 동화와 동맹을 맺습니다. 또한 투채널 자체에서도 한국 IP를 차단하며 방어 체계를 갖추었죠. 이쪽에서는 프록시를 배포하는 것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3일절까지 기다리기엔 심심했는지 2월 28일에 먼저 선공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피해는 입히지 못했죠. 태대현에도 이 소식이 날아들었지만 다가오는 개전 일시를 기다리며 잠자코 대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였던 셈이죠. 그 와중에 새벽 1시인 줄 알고 설레발치던 빡대가리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자, 드디어 3일절 총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계절이 가까워진 오전 11시 조금 일찍부터 능력자들은 미리 투채널의 네임 서버를 공격했죠. 복잡한 개념이니 대충 군량 확보 경로를 차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채널을 패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둠과 동시에 드디어 태대현은 결전의 오후 1시를 맞이합니다. 수뇌부의 총공 명령과 함께 대대적인 침공이 시작되었죠.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미리 보급받은 툴로 투채널의 트래픽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온갖 곳에 도배를 하며 그나마 남아있는 판조차 점거를 해버렸죠. 이렇다 할 방어 체계가 없었기에 투채널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1시간도 안 돼서 거의 모든 서버가 다운되었죠. 이 과정에서 서버 중 하나는 완파되어 복구 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당시 혐한 발언이 나왔던 VIP판을 포함하여 경마판, 총각판, 패션판, 주식판, 드라마판 등 약 52개의 판이 터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이 중 5개의 판은 모든 기록이 날아가 버려 사실상 파괴되었죠. 게다가 한 능력자가 사이트 자체를 해킹하여 적진 한가운데에 태극기를 꽂아버립니다. 오후 2시 13분 총공 개시 1시간 13분 만에 투채널의 메인 페이지에는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본진을 잃게 된 투채널은 부랴부랴 다른 대피처로 이동했지만 그마저도 첩보 활동을 펼치던 공작원들에 의해 속속들이 들통납니다. 이곳 또한 민병대들의 공격으로 차례차례 폭파당하죠. 투채널의 운영진들은 끊임없이 서버 복구를 시도했으나 미칠 듯한 화력에 잠시도 버티지 못하고 당신 말로 캐 관광을 당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IP를 완벽 차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투채널의 모든 서버를 전부 정지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백기를 들며 항복합니다. 이렇게 한국 측의 총공은 역대급 사태를 기록하며 완승으로 막을 내리는가 싶었는데 자, 투채널은 왜 이렇게 허망하게 털렸을까요? 2010년 3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우리나라는 3일절이라 공휴일이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냥 평일이었던 거죠. 이렇다 보니 뭐랄까 애초에 체급부터 안 맞았던 겁니다. 일본인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 6시 이들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투채널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유저들은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죠. 이미 본진은 털렸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커맨드 센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당도합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디를 털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했듯 태대현은 이미 대응책을 연구해두었습니다. 보세요. 태대현 본진은 이미 암구어 시스템을 갖춰 일본인들의 가입을 막았습니다. 당시 암구어가 뭐였느냐? 쌀국수 쭈빼기 였습니다. 이제 못쓰겠네. 또한 DC에서도 글쓰기에 살인 코드를 걸어버리며 투채널 유저들의 뚝배기를 부숴버렸죠. 물론 유동들의 뚝배기도 같이 터졌지만요. 그나마 스레딕이란 사이트가 투채널 유저들에게 점거당하긴 했으나 사실상 전체 피해량으로 따지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체제도 탄탄하게 갖춰두었죠. 이에 굴하지 않고 투채널 유저들은 새로운 타겟을 물색합니다. 이들은 반크라는 민간단체를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알고 사이트에 테러를 가했죠. 하지만 여기서마저 IP 차단을 때려맞으며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가자는 계획도 공작원에 의해 들통났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은 가만히 냅둡니다. 아니, 함께 털었습니다. 왜냐? 네티즌의 상당수가 정부에 대해 부정적이었거든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일본 IP를 차단하며 해당 공격도 무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투채널은 핀포인트를 잡지 못한 채로 의미 없는 패트롤만 반복하다가 오후 8시 43분 투채널 지휘관의 공격 중단 명령이 떨어집니다. まあ攻撃したい人もいるだろうが統率取れなくてここで攻撃しても無意味だからな. 사실상 항복 선언으로 봐야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측의 지휘관 안관일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일본은 패배를 인정했다. 다들 수고했다. 나중에 또 도발이 오면 그때 다시 뭉치자. 지휘관의 승리 선언과 함께 2010년 3월 1일 역대급 규모로 이뤄진 사이버 대첩은 오후 9시 38분을 기점으로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 전쟁은 한일 사이버 대전, 3.1절 잉여 대전쟁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요, 당시를 회상하는 이들은 현대에 벌어진 총성 없는 전쟁이라 회자하며 2010년 경인년에 벌어진 경인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이를 갈며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했으나 전부 헛수고였습니다. 애초에 털려있던 스레딕을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고요. 3월 6일에 한국을 공격하기로 한 작전도 흐지부지되어 해당 사건은 완벽하게 종결납니다. 이 사건으로 투채널에서는 약 2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9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죠. 투채널의 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 범죄라는 죄목으로 FBI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개드립을 쳤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믿고 벌벌 떠는 이들도 있었지만 9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별일은 없었네요. 바로 직후인 2010년 광복절에도 잠깐의 충돌이 있었으나 3.1절 때와는 달리 가벼운 소동뿐이었습니다. 이 경인대첩이 하도 큰 사건이다 보니 매년 3.1절 광복절만 됐다 하면, 그리고 임수정 선수 구타 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하면 또 다이다이 한번 까냐 마냐 떡밥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태대현 카페 자체가 해산되며 진짜 대첩이 벌어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일 무역 분쟁으로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었죠. 이 시국에도 잠잠했던 걸로 봐서는 사실상 더 이상의 사이버 대전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비록 일각에서는 과격했다는 여론도 나오고 10만 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다 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이겨도 병신, 저도 병신이라면 승리한 병신이 되어라. 자, 여기까지 경인대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저 같으면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일종의 폭력을 가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면서 뭐 옳고 그름이 어쩌래 저쩌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스킵하겠습니다. 왜냐? 저도 참전했어가지고. 영상 만들면서 오랜만에 추억 돋고 좋았습니다.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우리 민족끼리 참교육 사건입니다. 2010년 10만 명이 하나 되어 일본의 투채널과 전면으로 붙었던 경인대첩. 그로부터 1년 뒤 또다시 사이버상에선 또 다른 국지전이 벌어집니다. 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리 있는 나라, 바로 북한과의 공방전이었죠. 자, 우리 민족끼리 참교육 사건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간부! 군필자 어서오고. 2020년 현재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한 나라를 특정하는 문구는 아니지만 현 대한민국 상황을 고려하면 한 나라로 좁혀지게 되죠. 네,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의 남북은 어떤 관계인가요? 휴전, 잠시 휴식 중이다. 전쟁으로부터 바꿔 말하자면 아직 전쟁 중인 상황이란 겁니다. 우리가 얘네를 농담 요소로 자주 써먹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위험한 애들 맞아요. 2003년 북한에서 대외 선전용으로 개설한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에 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이트죠. 아주 페북에 트위터에 인스타에 유튜브까지 하는 SNS만 보면 거의 쌉인싸입니다. 틱톡도 하지. 주로 북한 주요 기관지의 소식을 전달하는 등 북한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곳이죠. 뭐 이와 별개로 대한민국에 대한 비방도 서슴지 않고 올라오는 곳이고요. 자,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2010년 당시의 인터넷 이야기도 해볼까요? 2010년 국내 인터넷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10만 명의 유저들이 하나 되어 일본 투채널과의 경합을 벌인 경인대첩이었겠죠. 다시 말하자면 2010년은 사이버 공방전의 문화가 가장 무르익은 시기였던 겁니다. 근데 오늘 알아볼 우리 민족끼리 참교육 사건이 2011년 초에 벌어진 사건이니 그 열기는 아주 대단했겠죠. 자, 대략적인 개념 정리는 끝났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참교육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발단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대한민국 서쪽에 위치한 연평도에 갑작스레 포탄이 날아듭니다. 그 즉시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의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북한과의 교전이 벌어졌죠. 이로 인해 사상자가 여럿 발생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연히 국내 인터넷에서도 이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이야기로 불판이 뜨거워졌죠. 특별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보이면 갤러리를 만들기도 한다. DC인사이드는 사건 발발 3시간도 안 되어 연평도 북괴 도발 갤러리를 개설하였고 6시간 30분 만에 약 6,700개의 글이 쓰여질 만큼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자, 2010년이면 아직 경인대첩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일 거 아니에요. 때문에 이런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야,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털면 안 되냐? 병신력 대동단결하면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검문에서 올리는 모양인데 세로 드립 치면 안 돼? 나 세로 드립 쳤는데 왠지 통과될 것 같은데? 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는 독자 투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자유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유 없는 자유 게시판이에요. 관리자들이 먼저 검열을 한 뒤 자신들 사상에 맞는 글만 골라서 게시해주는 곳이란 겁니다. 해서 경인대첩과 비슷하게 물량으로 밀어버리는 식의 도배 공격은 애초에 시도가 불가능했던 거죠. 도배가 안 된다면 관리자들의 빡센 검열을 통과하여 효과적으로 엿을 매기는 방법이 필요했고,
이 검열을 통과하기 위한 묘책으로 이 사람은 세로 드립을 택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011년 1월 5일 그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독자 투고 게시판에 첫 글자에 진리라는 글이 게시되었기 때문이죠. 글을 읽어보면 그냥 흔하디 흔한 찬양 글이거든요. 하지만 첫 글자에 진리라는 제목답게 첫 글자만 읽어보면 김정일 미노, 김정은 개새끼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단순히 커뮤니티 사이에서만 이슈였던 게 아니라 여러 미디어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다룰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글은 처음엔 단순히 뻘글로 치부되었지만 이후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 세로 드립을 처음 시도한 이는 연북계의 공신으로 추앙받습니다. 뒤늦게 이를 눈치챈 북한 측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관리자들이 있는 중국의 심양으로 검열단을 급파했고, 자유 북한 방송통신원은 관리자들이 아오지 게이트를 탔을 것이란 이야기를 전했죠. 비록 물량 전술로 우리 민족끼리를 털진 못했지만 그래도 세로 드립으로나마 엿을 매겼다는 생각에 이 떡밥은 이대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바로 다음 날인 1월 6일 또 다른 사건이 발발하게 되죠. 1월 6일 오후 8시 갑작스레 DC 전체 서버가 마비되었습니다. 이에 DC 인사이드 관계자는 누군가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밝혔죠. 또한 DC 전체가 아닌 연북계를 타겟하여 벌어지고 있으며 이 여파로 DC 전체 서버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연북계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매기기도 했던 탓에 많은 이들이 북한의 소행일 것으로 의심했으며, 실제로 DC 인사이드 디도스 공격 배후는 북한? 이라는 기사도 작성되며 킹리적 가심은 곧 확신으로 변하게 되죠. 이 불씨는 연북계를 넘어 DC 전체로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때문에 당시 DC 유니온이라는 연합이 창설되고 1월 6일 22시를 기점으로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죠. 그리고 대망의 22시, 얘들아 때가 된다, 가자.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왜 이렇게 조용함? 존나 개조 들이 내 쿡쿡. 애초에 나댈 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제대로 털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댄 거냐? 우리끼 턴다더지만 털기는 게 불신용만 내다 끝나는구만. 네, 진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인대첩 때와는 다르게 떡밥이 급하게 굴러가느라 아다리도 잘 안 맞았고, 사이트에 접속 자체가 힘든 데다 접속을 하더라도 글 쓰는 것이 더욱 어려웠기에 화력은 금세 사그라들고 그나마 뭉쳤던 인원들도 순식간에 와해되어 버렸죠. 그렇게 우리 민족끼리 공방전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가 싶었지만 1월 8일 이른 아침 7시경 급보가 들려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메인 사이트가 털렸다는 소식이었죠. 사이트의 문구는 비방글로 수정되고 메인 페이지는 아예 북한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걸려있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털린 모습이었습니다. 정체를 밝히지 않은 능력자에 의한 압살극이었죠. 이에 그치지 않고 공식 트위터 계정과 유튜브 계정까지 털려버리며 참교육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똑똑히 각인시켜줍니다. 이 참교육 사태 실학이 인터넷 전역으로 퍼지며 다시 한번 급격히 떡밥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와해되었던 세력들이 재집결하여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경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는 다운되어 버렸고, DC를 비롯하여 이를 지켜보던 많은 커뮤니티 유저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를 대서특필하며 네이버 메인을 장식했고요. 이 우리 민족끼리 참교육 사건은 비록 경인대첩 때처럼 많은 이들이 하나 되어 뭉친 사건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의 잉여력은 한 국가의 공식 사이트를 몰락시킬 만큼 넘쳐났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고, 때문에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는 개뿔 크크 지그들만의 레전드겠지. 실제 이 사건은 외신에 보도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 적대국끼리 사이버상에서 크게 한판 붙은 것이기 때문에 화제성이나 심각성 자체가 이전과 훨씬 남달랐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당시 우리 민족끼리 관리자 중 일부는 해킹의 책임을 지고 귀국하였으며 무사하기 어려울 듯하다는 이야기가 통신원을 통해 전달되기도 했고요. 다행히도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어떤 사건이 직접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당시에는 두려움에 떨던 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조금 지난 1월 10일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밝혔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트에 극우 보수 불망종 따위들과 해킹이나 해서 무엇하겠는가.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꼭 그렇게 우리를 조졌어야 후련했냐? 새끼들아 정도겠죠.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이리 보라 저리 보라 정신 끌고 싶었다. 철없는 10대가 연북계 디도스 공격.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1월 6일 DC 전체에 감행된 디도스 공격은 북한이 아니라 관종이었던 10대가 장난 좀 쳐본 거였죠. 야, 나비 효과 미쳤는데? DC 사이드 연북계 급식한테 다 털렸죠? 그리고 이 공방전 당시에 화력이 모이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혹시나 이 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선뜻 나서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였죠. 아니나 다를까 이후 국정원에선 공방전에 참여했던 이들을 소환합니다. 당시 사건의
예전에 도화선이 되었던 이 세로 드립을 눈앞에 들이대며 껄껄 웃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재밌어. 라고 하며 말이죠. 또한 당시 공방전에 참여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란 것을 알려주기도 했고, 절대 시계, 절대 텀블러, 절대 티버니, 절대 쇼핑백 등 절대 에디션을 부상으로 내리며 공적을 치하했습니다. 해피엔딩이겠죠? 또 이게 아무래도 상대가 북한이었다 보니 계속 정치적으로 엮는 이들이 많았지만, 이들이 단결하게 된 캐치프레이즈는 여전히 이것입니다. 이겨도 병신, 저도 병신이라면 승리한 병신이 되어라. 자, 여기까지 우리 민족끼리 참교육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의 심각성이 경인대첩 때와는 남달랐던 만큼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죠. 인류력 뽐내겠다고 뭔 짓거리를 하는 거임? 전쟁 다음에 책임질 거임? 현실에서도 우리가 먼저 당했잖아. 이건 정당방위지. 니들 장난 때문에 운영자들 아오지 같다. 잘하는 짓이다. 그럼 쟤네가 우리 비방하면서 선전한 건 잘하는 짓이었니? 등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단순히 흥미로웠던 사건으로만 봐도 괜찮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꺼츠당의 안티카페 토벌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회 악으로 통용되는 악플. 2007년은 한데 똘똘 뭉쳐 악플을 쏟아내던 이른바 안티카페가 양산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혼란했던 시대에 1만의 네티즌들이 뭉쳐 수많은 안티카페를 토벌하여 뉴스 일간지에서도 다뤄졌던 그 사건. 자, 꺼츠당의 안티카페 토벌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 전에 그때 그 시절 인터넷은 어땠는지부터 보자고요. 2007년 당시의 인터넷은 팬덤 문화가 만개하던 시절입니다. 원더걸스,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등 걸출한 아이돌 그룹들의 활약으로 점차 자라나던 팬덤 문화가 본격적으로 꽃피우던 시대죠. 하지만 향기로운 꽃에는 벌레가 꼬이는 법, 팬덤 문화가 흥할수록 반대급부의 문제도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뭐 극성빠라든지 팬덤끼리의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회 이슈로 떠오른 것은 바로 안티팬 문화였죠. 안티가 왜요? 맘에 안 들 수도 있지 않음? 자유국가에서 비판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임? 그런 뜻은 아니죠. 안티팬 자체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하지만 당시 안티팬 문화는 어딘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애초에 연령층이 어렸어요. 잼민이나 급식들이 팬덤 혹은 안티팬덤의 주류였다는 거죠. 나이를 떠나 행동만 보더라도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가 양산되고 중립성은 개나 줘버린 비판 아닌 비난만이 가득했던 곳이 당시의 안티카페입니다. 이런 안티팬 문화가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었느냐. TV에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안티카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상근이 안티카페도 있었다니까. TV가 아니더라도 무슨 몇 학년 몇 반 담임 안티카페도 있고, 학교 친구를 따돌리는 방식으로 안티카페를 만들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안카 양산의 시대였죠. 게다가 2007년 악플로 인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가수 고 유진님의 사건이 전해지며 악플 그리고 안티팬 문화는 사회 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팬덤 문화 과도기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꺼츠당의 안티카페 토벌 사건인 거죠. 그 발달이 되었던 사건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연예인 나예미를 아시나요? 지금도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제 동년배분들께는 거침없이 하이킥의 나예미로 가장 유명한 그분. 이 나예미씨 또한 안티카페의 규모가 커지며 꽤나 몸살을 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예, 하이킥에서 정의루와 러브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정의루를 좋아하는 팬들이 감히 우리 윤호와 러브라인을 다 안티카페형에 처한다 윤서가 하고 안카를 개설해버린 거죠. 애초에 극중 역할에 과몰입해서 안티를 한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보다 더 얼탱이가 터지는 건 나예미 캐릭터의 첫 출연 날짜가 4월 26일, 안티카페 개설일은 4월 21일. 다시 말해 어떤 캐릭터인지는 뭐 알 거 없고 그냥 우리 윤호랑 러브라인을 타는 캐릭터다 라는 게 꼴사나와서 안티카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사전에 소속사에서 이를 미리 짐작하고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야. 당시 안티카페가 얼마나 쉽게 개설되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하이킥 제작진들 정말 실망입니다. 리 윤호한테 5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뽀뽀해버릴 거다라고. 그 말 듣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서 인형 좁혔습니다. 뭐 욕설 수준이 유치하고 말고를 떠나서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나예미에 대한 악의적인 글은 끊임없이 쓰여졌고, 결국 회원수가 3,000에 육박하는 카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한 유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꺼츠. 원래는 꽃주였는데 너무 좀 그래서 나중에 좀 순화시켜 닉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꺼츠는 이를 보다 못해 카페에 직접 건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잠시 화를 식히고 생각해봐요. 나예미 씨는 연기자로 아니 그 강퇴만 하실 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화. 야 이씨. 아 이거 못 참지. 3번 잡았으니까 이제 실력 행사에도 정당 박입니다. 자 선수 입장.
꺼츠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꽝 대 꽝으로 붙어서 이겨먹는 게 더 압도적이고 사이다긴 하겠지만 애초에 머릿수가 없으니 뭐 고려사항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을 탈환하는 방법으로 공성만 있는 건 아니죠. 여요전쟁 당시 서희가 쌔바닥만으로 강동 6주를 얻어왔듯 꺼츠 또한 손가락만으로 카페를 탈환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카페의 통수권자를 살살 구슬려 통째로 카페를 먹어 삼키려는 것이었죠. 말했다시피 이때 안티카페의 대다수는 잼밀이나 급식이었잖아요. 이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부모님이랑 경찰이지. IP 추적 끝났다. 간접 살인 선동죄로 신고하겠다. 용의자 선상에 올린 뒤에 엄마에게 전화하겠다. 운영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대요. 얼마나 손발이 줄줄 나고 눈물이 덜덜 떨렸겠어. 기존 운영자는 사과와 함께 운영 정권을 꺼치에게 위임한 뒤에 런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손쉽게 카페를 탈환한 꺼츠는 카페 벤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렸죠. 혹시 이번에도 태극기인가요? 중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운영자입니다. 나이미 안티카페가 저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카페는 호나우딩요와 나이미 공동 팬카페로 변경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호나우딩요이? 내 하드에 유력인이 호나우딩요밖에 없었다. 3천에 육박하는 카페에 무혈 입성하여 운영권을 낼름 먹어버린 이 사건은 당연하게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온 커뮤니티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기존 회원들은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쭉 노력해서 키워온 카페를 썩을 놈의 새끼가 홈라우딩요 천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너무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하며 농성했지만 떡밥이 순식간에 불타올라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려드는 바람에 기존 회원들은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다들 역광광 뽕맛에 취해 승존보를 울리는 와중이었지만 정작 장본인인 꺼츠는 더욱 웅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나에미 안티카페 테라포밍은 단지 디딤돌에 불과했던 거죠. 꺼츠는 해당 카페를 본부로 삼고 인터넷에 바이러스처럼 퍼져있는 안티카페들을 토벌할 조직 일명 꺼츠당을 모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국구 떡밥이었기에 약 일주일 만에 1만이란 인원이 모집되었죠. 다음 타겟은 초콜릿을 불렀던 가수 이현지의 안티카페. 이번에는 인원도 모였겠다. 꽝 대 꽝으로 붙은 뒤 협상을 통해 카페를 접수하고 송지효 팬카페로 바꿔버리며 꺼츠당의 첫 원정 전투는 승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딱 이 시기에 언론이 그들의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SBS 러브 FM과 MBC 변창립의 세상 속으로 라디오에서 언급되었고 급기야 그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가 한겨레 일간지에 실리게 됩니다. 언론과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꺼츠당은 본격적인 토벌 작전을 시행하죠. 이 와중에도 규칙이 있었는데 당시 커뮤니티들은 극성 팬덤과의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잦았거든요. 실제로 안티카페의 대부분은 극성 팬덤이 만들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순수하게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곳이라며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성 과정에서 최대한 욕설을 자제하자는 등 나름의 군법도 있었고요. 공성 작전도 나름 다양했습니다. 먼저 안티카페의 가면을 쓰고 잠입하여 정보들을 차곡차곡 수집한 뒤 카페의 성향에 따라 운영진을 구슬린다던가 강경하게 간판을 짓기도 하고 이도저도 안되면 퍼스나콘을 하나로 맞춰 피하 식별 수단을 갖추어 놓은 뒤 꽝 대 꽝으로부터 굴복시키는 등 연이어 승전보를 울렸죠. 5개월간 약 20번의 전투를 치렀고 당시 무너뜨린 안티카페만 해도 나혜비, 이현지, 강은비, 제시카, 원더걸스, 서예림, 서빈정, 이홍기, 방상희, 소녀시대, 다시 제시카 연달아 3번, 다시 소녀시대 연달아 3번, 무한걸스, 또다시 소녀시대, 안소희, 동방신기, 슈퍼주니어까지 내딛는 곳마다 호나우딩요 깃발을 꽂으며 메이저했던 대부분의 안티카페를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렇지, 이게 옳게 된 카페지. 이러한 행보 덕분에 청소년들을 위한 잡지 위즈키즈에까지 인터뷰가 실리는 등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선보였죠. 하지만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꺼츠당은 갑작스레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활동 중단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 역시 수장이었던 꺼츠가 군대 크리를 맞은 것이지만 아마 인원 관리의 문제 또한 만만치 않았으리라 추정됩니다. 토벌 작전이 의도야 좋았죠. 악의적인 루머와 욕설로 타인을 괴롭히는 안카는 뿌리 뽑지. 였지만 따지고 보면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카페를 탈환하는 것이었기에 안티팬에 대한 조리돌림도 필연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안티팬들을 오크라고 부르며 그들의 사진에 대고 온갖 모욕을 늘어놓는다거나 신상을 털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등 선을 넘는 행위가 다소 존재했거든요. 말하자면 안티팬과 꺼츠당은 단지 표적이 다를 뿐 그 행위 자체는 근본적으로 같지 않느냐라는 문제였던 겁니다. 실제로 꺼츠 본인도 이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고 최종 해체 이전인 07년 9월에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감행한다는 이유로 표면적으로 한번 해체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런 문제들이 점차 골마오다 수작인 꺼츠의 입대를 계기 삼아 08년 2월 6개월간 이어져온 꺼츠당의 안티카페 토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들의 행보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좋게 보셨을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반대인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쳐봐요. 어린 학생한테 공갈을 쳐서 카페를 강탈한 뒤 1만에 가까운 인원이 조직적으로 타 카페를 공격하고 다닌다? 아주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이때는 이걸 안고도 매체들이 띄워줄 만큼 안티카페가 사회 악으로 치부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꺼츠닥이 메이저한 안티카페를 여럿 와해시키며 그들의 규모나 결속력이 줄어들었음을 체감하는 이들이 많았죠. 비록 현재를 보면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일화는 안티팬 문화로 몸살을 앓던 사회의 사이다를 선사했으며 잉여력 뽐내기가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정도로 유례없는 대사건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꺼츠당 안티카페 토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꺼츠 본인은 현재 딸도 낳고 잘 살고 있으며 이때의 행적을 되게 창피해한다고 하네요. 세상 적다가 느끼는 건데 격인대첩 때 압도적일만 했다. 진짜 허구한 날 싸워도 된대요.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장기하의 올해의 음악인 탈환 사건입니다. 예전에 그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더 엑스팩터 차트 1위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많은 인터넷 유저들이 단합하여 RATM의 Killing in the Name을 1위로 올렸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와 비슷한 사건이 2009년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막 데뷔했던 장기하가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던 태양을 제치고 네티즌 투표 올해의 음악일에 선정되었던 그 사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2009년 당시 장기하가 인기를 얻은 연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장기하와 얼굴들 2008년 싸구려 커피로 데뷔하여 2018년 해체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밴드죠. 크라잉덧을 필두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던 인디밴드판. 하지만 비용신 두 명이 생방송 도중에 바지를 뒤집어 까버리는 바람에 인식이 시궁창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암울하던 인디밴드판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는 평을 받았던 이들이 바로 장기하와 얼굴들. 이들의 강점 중 하나는 당연히 익살스러움이겠죠. 노래들 진짜 재밌잖아요. 이 익살스러움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들고 왔던 2008년의 장기하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폭풍의 눈에 있던 곡이 바로 달이 차오른다 가자. 이게 노래는 좋아요. 좋은데 더벅머리, 안경, 수염 콤보로 누구보다 진지해 보이는 마스크, 뒤를 받쳐주는 미미 시스터즈의 기묘한 비주얼, 그리고 이 주유소 풍선 춤을 정말 일말의 미소도 없이 추는 모습은 2008년을 기준으로, 솔직히 지금을 기준으로 해도 충격 그 자체였죠. 때문에 음악성을 떠나서 달이 차오른다 가자라는 노래, 그리고 장기하라는 사람 자체가 커뮤니티에서 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2008년이면 그 전설의 빠삐놈이 세상에 등장하여 합성물이 인터넷을 지배하던 때거든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장기하는 단숨에 합성 필수 요소로 편입되며 인터넷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또 알고 보니 서울대 출신의 고학력자라는 점과 소속사 이름이 붕가붕가 레코드라는 점도 인기의 요소가 되어 많은 신도들이 생겨났고 그의 별명은 장교주가 되기에 이릅니다. 이런 이모티콘으로 그를 추종했죠. 정리하자면 음악성도 음악성이지만 그 이전에 그가 보여준 여러모로 충격적인 비주얼로 인해 인터넷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하 인기의 이유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09년에 그렇게 잘 나가는 태양을 어떻게 투표로 제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VIP라는 초거대 팬덤을 등에 업은 태양을 말이죠. 자, 2009년 당시 한국 음악 시장에 대해 얘기해보죠. 2009년은 발라드 전성시대가 저물고 아이돌 음악이 차트를 점령하던 시기입니다. 안티카페 토벌 대작전 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다시피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팬덤 문화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당대 최고 인기 그룹이었던 동방신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들의 팬클럽인 카시오페아의 회원수가 무려 80만 명,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도 훌리건이 있듯이 팬덤에도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악질 팬들이 있었죠. 이들은 이른바 빠순이란 멸칭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이 벌인 사건을 몇 개 말해보자면, 문희중과의 열애설이 나돌았던 미연은 피로 적은 협박 편지와 눈을 파낸 사진을 받은 경험이 있고, 슈퍼주니어의 포옹을 받았던 한 여고생은 악플에 시달리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동방신기 쪽은 진짜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건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풀게요. 아무튼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주로 남초 커뮤니티에선 평범하게 덕질을 하던 이들마저 빠순이라 부를 정도로 팬덤 문화에 대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 엿을 베기려 들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 사건의 두 번째 주인공인 빅뱅과 태양을 한번 볼까요? 2007년 8월에 발표된 빅뱅의 올타임 레전드곡 거짓말. 이 거짓말 하나로 빅뱅은 단숨에 메이저 반열에 올라섰고 그들의 팬덤인 VIP 또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만행을 저지를 시간조차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했기에 VIP는 딱히 악질 팬들의 만행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남초 커뮤니티엔 이미 팬덤 문화에 대한 반감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에 이들 또한 그리 곱게 보이진 않았죠. 아무튼 2008년 태양은 나만 바라봐가 수록된 EP 핫을 발매했습니다. 해서 그 이듬해에 열린 제6회 한국 대중음악상에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 후보에 올랐죠. 그리고 후보군에는 오늘의 진짜 주인공 장기하도 있었고요.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09년 2월 17일부터 24일 단 일주일간 진행되었던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 투표. 이건 사실상 인기 투표라 다름없죠. VIP 입장에선 이게 웬 개꿀딱 꽁승으로 보였을 겁니다. 봐봐, 일단 후보 중 태양이 유일한 아이돌이죠. 인기 투표에서 아이돌 팬덤이 밀린다? 아까 아이돌 팬덤 규모 말해줬잖아요. 사이즈가 다르다고. 일단 체급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죠. 또 이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이란 부분 자체가 바로 전년도에 처음 도입된 시스템이라 다른 팬덤은 이런 투표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경쟁자도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VIP는 전년도에 그 화력 강하다는 원더걸스 팬덤을 상대로 12닥투라는 구호를 외치며 승리를 거둔 전적도 있습니다. 근자감은 근자감인데 근거 있는 자신감인 거지. 내가 체급도 높아, 경쟁자도 없어, 자신감도 넘쳐. 이들이 승리를 당연시했던 건 허세가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예측이었을 겁니다. 당시 쓰여진 투표 동료글이 고작 11개.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지. 보면 이렇게 대충 투표에도 8,000표 넘게 받은 거 보면 여유 부릴만도 했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잖아요. 틈만 나면 어떻게든 엿을 매기려 들었다 했는데 이걸 냅둬? 아니, 장교주님이 떡하니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참아? 이거 못 참지. 커뮤니티에선 이 대국을 뒤엎어버릴 계획을 준비합니다. 자, 투표 종료까지 고작 이틀을 남긴 2009년 2월 22일 VIP 쪽에선 이상한 기류를 감지합니다. 대중음악상 투표 저희 지금 위험해요. 2위 장기하씨가 엄청 빨리 올라오세요. 오늘 하루만 4,000표를 획득하셨네요. 태양이 8,000표를 받을 동안 1,500표란 비교적 적은 표를 받았던 장기하가 갑작스레 독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 적을 안심시킨 뒤 한 번에 화력을 집중시킨다. 전략적인 접근이었군요. 가 아니라 이 투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른 팬덤은 이런 투표가 있는지도 몰라. 그 진원지는 다름 아닌 우대였습니다. 장기하가 2위라니 1위 올려드립시다. 이 글을 시작으로 조금씩 장기하에게 표가 몰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장기하 갤러리와 장기하 팬카페가 화력을 보탠 결과 밤 10시가 되어서는 1,800표 대 8,300표. 장기하는 태양의 턱 끝까지 추격합니다. 뭐야 X발, 야 막아! VIP 쪽도 이거 진짜 여유 부리다가 X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때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투표 시작 후 5일 동안 동료글이 고작 11개였는데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난 후에 쓰여진 동료글은 무려 310개. 애지간히 금했을 거야. 허나 노력에도 불구 2009년 2월 23일 투표 종료 하루하고도 8시간 전 13,278표 대 13,272표. 단 6표 차이지만 드디어 장기하가 태양을 제쳐버리자 서로의 발작 버튼이 눌렸죠. 이길 수 있다. 고지를 사수해라. 야 뚫렸잖아. 다시 탈환해. 커뮤니티 측은 어렵게 탈환한 1위를 지키기 위해 VIP는 다시 1위 자리를 재탈환하기 위해 약 8만의 인원이 몰려들며 피해 고지전이 벌어집니다. 당장 24일 새벽에는 장기하의 득표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왜냐? 예나 지금이나 새벽은 잉여들의 주 활동 시간이니까 덕분에 23일 밤 8시만 해도 표차가 고작 100표에 불과했으나 12시간 뒤인 24일 아침 8시엔 2,000표로 벌려지며 승리의 쐐기를 박는 듯 했죠. 이때 커뮤니티 쪽 분위기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오, 승리의 전기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투표 마감은 24일 자정까지란 말이에요. 축배를 너무 일찍 들었고 예상대로 잔을 들었던 손은 무한하게 됐습니다. VIP도 일어나 다시 투표를 시작했고 얼마 안가 태양이 역전을 했거든요. 또 이들은 잠시 앞선 걸로 방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앞질렀다고 방심하지 마요. 우리 열심히 투표해요. 마지막 투표일이란 걸 알기에 접전은 갈수록 치열해져갔고 24일 오후 4시엔 각자의 표가 3만 표를 넘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분명 어제만 해도 서로 1만 표 언저리였는데 단 하루 만에 3배에 가까운 표가 쌓였을 정도로 화력이 집중된 것이죠.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저녁 시간에는 분 단위로 1등, 2등이 뒤집히는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아쉽게도 당시 상황을 찍어 놓은 스크린샷은 없지만 댓글 중계를 보면 그 처절했던 현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속보 표 차이 90벽 돌파. 100벽 돌파. 90벽 붕괴, 80, 70, 60벽 빠져 붕괴, 50벽 붕괴 황색 경보 발령, 속보 10벽 차이로 하락. 헐, 역전됨. 잠시 똥 싸고. 미친 12표 똥 싸러 갈 수가 없음. 속보 장기야 다시 재역전. 아이 지역 포격은 어디서 오는 거임. 졸라 눈물 달려고 함. 아유 똥 마려.
아니 이분은 결국 싸셨겠는데? 아무튼 커뮤니티 측에선 끝까지 여기저기에 도움을 청했고 타 팬덤, 여폭진, 루리앱, 오늘의 유머 등 지금으로서는 서로 죽었다 깨나도 안 도울 커뮤니티의 지원이 더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안정적인 순위 유지가 되질 않자 이들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무분별한 투표 러쉬를 멈춰 화력을 비축한 뒤 상대방이 방심한 틈에 온 화력을 쏟아내기로 한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드라마 꽃보라 남자가 방영하던 오후 10시. 해당 시간대에 VIP 측의 인원들은 대부분 드라마를 보러 갈 것이라 판단했고 그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때 화력을 미친듯이 퍼부어 400표에 가까운 표차를 벌리는 데 성공하죠. 물론 VIP 측에서도 아니 씨발 꼰다 그만 좀 보세요, 시청 멈춰 하며 애타게 불러봤지만 솔직히 명예소방관은 못 참지. 아주 다음화 예고편까지 알차게 보고 나온 VIP는 곱창이 나버린 현장을 마주하곤 지성하며 최후의 화력을 집중합니다. 화력이 다 바닥났을 시기에 세운 400여 벽은 너무나도 두꺼웠기에 커뮤니티 측은 승리를 확실하고 있었죠. 하지만 40분을 남기고 400벽 붕괴, 30분을 남기고 310벽 붕괴, 25분을 남기고 200벽 붕괴,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히기 시작합니다. 동남풍은 곧 불겠지요. 더 이상 막아낼 화력도 없던 이들은 기도 메타에 돌입했고 벽은 점차 무너져 내리며 결국 10분을 남기고 150의 벽도 붕괴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화력을 모두 쏟아낸 후 맞이한 자정. 그 결과는 39,455표 대 39,280표, 약 170표의 차이를 벌리며 결국 장기하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연합은 그제서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주유소 풍선 댄스를 췄죠. 막강한 팬덤을 등에 업은 태양을 이겨낸 장교주를 보며 사람들은 한껏 취했고 그들은 이날을 태양이 지고 달이 차오른 날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의 전개 과정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지금이랑 그때랑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때는 아이돌에 대한 인식이 진짜 바닥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실력에 대한 인식이.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돌 래퍼라는 말이 비하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생각하면 느낌 오잖아. 그때도 어디 태양 같은 아이돌이나 하는 놈이 뭔 아티스트냐 하며 장기야 찍던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의 태양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지녔는지를 생각하면 참 웃기는 말이죠. 이건 그 빠순이라 불리던 악질 팬들 때문에 팬덤보다 나아가 아이돌 그 자체에 반감이 들었던 탓에 생겨난 풍조로 보입니다. 덕분에 애꿎은 태양과 VIP들이 얻어맞은 느낌이라 이 사건은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실제로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는 글들이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오해할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장기하가 밈으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에서 1등을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2009년 신인이었음에도 올해의 노래 최우수 록 부분에서 수상하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장기하의 올해의 음악인 탈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아이유가 자기 이상형은 태양이라고 했는데 또 나중에 장기하랑 사귀었던 거 생각하면 이 둘의 인연은 진짜 기묘하네요.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악질 팬덤 테러 사건입니다. 야생 그 자체였던 2000년대 중후반의 인터넷. 우리 오빠만 챙기느라 주변에 온갖 악행을 벌이고 다녔던 악질 팬덤을 고깝게 보는 이들이 있었고 결국 그들 사이에선 총 3번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데 자, 그 당시 벌어졌던 악질 팬덤 테러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악질 팬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영상에선 오직 동방신기의 팬덤, 즉 카시오페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냐? 당시 그들이 가장 거대했던 팬덤이었던 만큼 악질 팬들의 악행이 유독 눈에 띄었고 때문에 팬덤 테러는 주로 그들을 대상으로만 벌어졌거든요. 총 3차례에 걸쳤던 대난투, 해당 사건의 배경 지식부터 아주 자세히 알아볼게요. 2000년대의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동방신기란 그룹을 모를 순 없을 겁니다. 그 쟁쟁했던 2세대 아이돌을 대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그 동방신기 팬덤의 이름이 바로 카시오페아. 규모가 얼마나 컸냐? 동방신기가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팬클럽 수를 지닌 그룹으로 등재되었다는 낭설이 나돌 만큼 이 얘기는 사실 구라라는 의견이 더 우세하긴 한데 구라든 아니든 이 말이 자연스레 받아들여졌다는 걸 감안하면 그들의 덩치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엿볼 수 있죠. 자, 선한 영향력. 카시오페아로 당시 동방신기의 기부에 동조하며 여러 선행을 보여줬는데요. 태안 기름 유출 사태 당시 식량 후원 및 기부, 사랑의 성금 기부, 축구공 기부, 파키스탄 난민에게 기부, 결식 아동들에게 쌀 기부, 연탄 다르기 봉사 등등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의 표본가루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 인간이 5이면 반드시 한 명은 쓰레기다. 근데 카시오페아의 회원 수는 무려 80만. 병신 보존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원체 덩치가 크다 보니 그 병신들이 눈에 너무 잘 띄었던 겁니다. 몇 개만 이야기해볼까요? 요즘 잼민이들에겐 국민 아빠차 곡의 가수라 불리는 SG 워너비. 그들이 2007년 당시 골든디스크 대상을 차지하자 온갖 악플이 달렸습니다. 왜? 우리 오빠가 대상 탔어야 했는데 쟤네가 탔다고. 그래도 이런 건 양반이에요.
2000년대를 주름잡던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약 동방신기 멤버랑 커플 라인으로 엮였다? 진짜 좆되는 겁니다. 당시 엮였던 전예빈씨, 황보씨 등 여자 연예인들의 미니홈피는 아주 작살이 났고 특히 강은비씨는 정말 심각했는데 극성 팬덤들이 촬영장까지 찾아와 우유팩, 계란, 휴지를 던지는가 하면 촬영 스태프들에게 흉기까지 휘두르고 그녀의 동생까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을 정도였습니다. 강은비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시도까지 했을 만큼 지독하게 시달렸죠. 때문에 넷상에선 이런 악행을 일삼는 악질 카시오페아를 비하하며 그들에게 가시오가피란 멸칭을 붙였고 동시에 혐오하기에 이릅니다. 자, 빌드업은 끝났습니다. 악질 팬덤 테러 사건은 어떤 사건이 트리거가 되었으며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총 3차례 벌어졌던 대난투. 그 첫 번째 트리거가 되었던 사건은 원티드 그룹 서재호 씨의 사망 사고였죠. 2004년에 데뷔한 신인 그룹 원티드, 하동균 씨를 포함한 4인조 그룹으로 당시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데뷔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스케줄을 위해 움직이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원티드의 멤버 서재호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동방신기 멤버들 역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를 당했죠. 이로 인해 상대편 운전자는 사망했으나 동방신기 멤버들은 경상에 그쳤습니다. 근데 기사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었냐면 그룹 원티드, 동방신기, 잇단 교통사고, 2명 숨져. 이렇게 좀 헷갈리게 작성되어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원티드의 차량과 동방신기의 차량이 서로 부딪힌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카아들은 아티스트들을 걱정하는 데에 그쳤지만 악질 팬덤, 가시오가피들의 망발은 도를 지나쳤죠. 그깟 찌질이 가서 죽은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죽은 사람은 고통도 못 느끼잖아요. 우리 동방신기 오빠들 지금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오빠들 자이 치여 죽었으니 영광으로 알아라. 아무리 개X발 자기네 가수가 소중해도 그렇지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욕을 무지하게 처먹었고 이 사건은 그들의 미운 꼬리표로 남게 되었죠. 해당 사건은 꾸준히 리마인드 되었고 약 1년 반이 지난 2006년의 2월 우대에도 해당 자료가 리마인드 됩니다. 당시 우대를 비롯한 온 커뮤니티에선 팬덤 과도기에 벌어진 이 악질 팬덤들의 만행을 보며 꾸준히 그들에 대한 분노를 축적하고 있었단 말이죠. 결국 이 글을 보고 스위치가 눌린 한 우대인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급발진을 합니다. 당시 카시오페아의 사진 게시판을 어떠한 사진으로 도배를 해버렸는데 이게 묘사하긴 좀 그렇고 그냥 초코빵 사진이라고 순화할게요. 한 사람의 급발진이었음에도 평소 그들에 대한 반감이 가득 쌓여있던 우대였기에 바로 다음날 힘을 합쳐 테러를 하기로 작당합니다. 곧이어 맞게 된 다음날 2월 11일 결전의 마음을 다지고 단합한 그들은 성별의 벽에 가로막힙니다. 여자만 가입 가능. 카페 운영진 측에선 대문을 걸어 잠그고 이내 협상에 나선 것이죠. 내일까지 사과 게시판 만들 테니 모두 자진 탈퇴 부탁드린다. 뭐 사실 굳이 피를 볼 필요는 없긴 하죠. 사과만 하면 싸울 명분까지는 없으니 그들은 잠자코 하루를 더 기다렸죠. 하지만 약속한 하루가 지났고 사과 게시판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별의 벽에 가로막혔지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소수의 인원이 단연간의 잉여짓으로 단련된 솜씨로 여러 게시판의 도배를 감행했고 곧이어 카페는 마비되기에 이릅니다. 카페 측에서도 처음 겪어보는 테러였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가 유실되는 등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었죠. 결국 카페 측에선 곧바로 백기를 내걸고 사과 게시판을 만들며 이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졌던 사건이었던 만큼 소규모였고 이내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이 사건은 단지 탐색전에 불과했죠. 이후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시스템, 검색량이 많으면 그만큼 높은 등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실검을 이용해 화력 싸움을 하기도 했었죠. 그 1호 대첩 때 우대 탈탈 털려서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었고 아무튼 이 시스템을 이용해 2006년 카시오페아는 계획을 하나 짭니다. 동방신기 멤버들의 이름으로 실검 줄 세우기를 해서 우리 오빠들을 응원할 계획. 팬덤의 덩치가 워낙 거대해서 순식간에 줄 세우기엔 성공했는데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검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펜싱 선수 이천웅씨, 부상에도 불구 도하 아시안게임 펜싱 결승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비록 졌지만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얻어 올림픽 영웅이라 불렸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실검에 올라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검에 멤버 이름 줄 세우기를 하고 있던 팬덤에게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겠죠. 뭐 실검에 이름 올리는 거야 그렇다 칩시다. 이때도 정상적인 카아는 차라리 이철웅님을 1위로 올리고 그 아래로 동방신기를 줄 세우자 요랬거든요. 하지만 악질 가시오가피들의 반응은 아니라 달라. 이천욱이 누구임? 이천욱 죽여버리고 싶네. 와 같이 선을 넘나드는 발언을 내뱉었죠. 때문에 이 실검을 역으로 탈환하여 그들을 엿먹일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키워드는 동방신기 고자. 뭐요? 사실 실검을 올릴 거면 뭐 가시오가피를 올리든 악질 팬덤에 대한 키워드를 선택했어야 했겠지만
뭐 팬덤 문화만 미성숙했던 게 아니라서 이런 키워드가 선택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화력을 퍼부은 끝에 드디어 자동 완성의 동방신기 고자가 고개를 디밀었고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에 더욱더 많은 화력을 쏟아냅니다만 동방신기 고자 왜 실검에 안 오르나요? 반사회성 단어로 네이버가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키워드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실검 탈환을 노렸죠. 두 번째로 택한 키워드는 바로 동방신기 납치. 말했죠, 미성숙했다고. 아무튼 이번엔 반사회성 단어가 아니었는지 당일 전국 학생들 초유의 관심사였던 연합고사를 제치고 동방신기 납치라던 키워드가 실검 1위에 오르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미끼를 덥석 모른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네, 맞습니다. 어떤 대학가 근처에서 납치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한 번의 탐색전 그리고 한 번의 실검 전쟁을 거치며 카시오페아와 우대의 감정의 골은 끝없이 깊어졌죠. 그리고 이 갈등은 가장 거대한 스케일로 벌어졌던 세 번째 사건의 동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건을 알아봅시다. 세 번째 트리거가 된 사건은 한성조 아나운서 미니홈피 테러 사건입니다. 2008년 10월 당시 해피투게더의 한성조 아나운서와 김재종 씨가 출연했었죠. 당시 한성조 아나운서는 예능에서 연하에게 거침없이 들이대는 연상녀가 주된 컨셉이었고 때문에 MC들이 우결을 찍고 싶은 연예인이 있냐고 묻자 즉시 바로 옆에 있는 김재종 씨를 보며 우리 재혼했어요를 찍고 싶다는 멘트를 쳤습니다. 뭐 어떻게 됐을지는 짐작하시죠? 아줌마 생각 좀 하고 행동해요. 나이값 좀 하시지. 그리고 못 파는 전처럼 옷은 왜 그따구로 입음? 아주 방명록을 곱창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얘네들 앞서 말했듯이 여자 연예인들 그렇게 조져놓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탄 받아놓고도 또 이 짓거리를 하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이번엔 아예 전략적으로 공격을 가하기 위해 카페를 개설합니다. 실제로 이 만행에 분노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 카페는 회원수가 약 1600명, 동시 접속자는 200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을 이뤄냈죠. 근데 사실 카시오페아 카페도 이미 여러 번의 공격을 받아봤기 때문에 준 회원들은 대부분의 게시판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어막을 쳐뒀단 말이죠. 때문에 이들은 공격 날짜 한참 전부터 미리 여러 아이디를 침투시켜 이후 게시판 도배에 사용될 정회원 아이디를 준비하는 등 진격로를 사전에 넉넉하게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총국의 시간이었던 10월 18일 오후 6시 공격보다 30분 일찍 준 회원이 글을 쓸 수 있는 모든 게시판이 털리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운영진의 눈길은 그쪽에 쏠리게 되었죠. 시설이 분산된 그때 오후 6시가 되었고 미리 준비해둔 정회원 아이디들이 투입됩니다. 친목 게시판과 회원 사진 게시판이 가장 처참하게 털렸고요. 그날 하루에 작성된 글만 해도 무려 7,000개. 그와 동시에 실검조에선 네이버 자동완성의 카시오페아 폐쇄 키워드를 뒤밀어내며 쐐기를 박는 듯 하였습니다만 운영진들이 본격적으로 나서며 공격하는 이들의 목이 댕공댕공 썰려나갔죠. 하지만 이들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공격을 멈춥니다. 왜냐? 치킨 게임을 하느니 차라리 허를 찌르겠다는 계획이었죠. 이들이 준비해둔 정회원 아이디는 아직도 말이 남아있었고 이것을 이용해 운영진들이 부재 중일 시간 자정의 야습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예상대로 자정의 카페는 허술했고 이는 개인녀들의 먹잇감이 되게 충분했죠. 비록 인원은 적었지만 새벽에도 컴퓨터를 켜고 있는 개인녀라서 화력이 강했던 점, 자정의기에 방어막에 허술했던 점, 친목 게시판 하나만을 점사하여 화력을 집중시켰던 점 등이 어우러지며 이번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 와중에 실검조는 또 동방신기 새 멤버 장기하를 자동완성에 올리는 데에 성공했죠. 자고 일어나니 간신히 복구했던 카페가 개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한 운영진은 결국 주동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올릴 예정이니 테러를 멈춰달라 라는 쪽지를 보내게 되었고 곧이어 운영진들의 사과문이 게시되며 이 사건 또한 마무리되었죠. 자, 여기까지 악질 팬덤 테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 3D로 봤습니다. 네, 뭐 죄송하고요. 사실 그 당시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지능형 안티 알죠? 그 주살갑으로 대표되는 이 지능형 안티가 아이돌 팬덤판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시기가 이 동방신기 그리고 카시오페아가 득세하던 때로 보는 게 중놀이거든요. 카시오페아 측에서도 앞서 소개한 사건들 대부분을 지능형 안티가 벌인 거다 라고 주장했고 물론 진심으로 저런 망언을 한 진짜 악질 팬들도 분명 존재했고 드림 콘서트 침묵 사태 같은 사건을 보면 알다시피 팬문화 자체가 미성숙한 것도 있긴 했죠. 하지만 카페에 테러를 가한 이들도 성숙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츠당 토벌 사건 때만 해도 타겟을 오직 안티 카페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에 언론이 이 행보를 밀어줬죠. 반면에 오늘 소개한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이 여러 망언이 진짜 악질 팬들이 한 말이라 해도 그걸 빌미로 애꿎은 카페와 카페지기를 패고 나아가 가수까지 패고 다니는 게 과연 옳은 거냐는 의문이 남죠. 그 짓거리 그거 자기네들 카페 운영진은 고소하고 지네 어느 오빠가 하지 말라 해도 부득부득 할 텐데 그죠? 제가 이번 편에 토벌, 참교육 뭐 이런 말 대신에 굳이 테러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겁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악행을 빌미로 애꿎은 카페와 가수를 패고 다닌 거니까요. 어쩌면 본격적으로 팬덤 문화가 인터넷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겪게 된 성장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덕질한다는 이유만으로 빠순이, 오크라 불릴 만큼 팬덤 문화에 대한 혐오가 가득했으니까요. 보다 더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잡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퓨리파이와 T시리즈의 구독자 전쟁입니다. 대유튜브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현재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을 딱 하나만 꼽아보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유일무이한 1억달이 개인 유튜버 퓨리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018년 T시리즈란 채널이 영원할 것 같았던 퓨리파이의 왕좌를 노리며 무섭게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에 퓨리파이가 반응하며 인터넷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T시리즈란 채널은 뭐하는 곳이며 어쩌다 이런 큰 싸움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말입니다. 자, 인터넷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로 벌어졌던 전쟁, 퓨리파이와 T시리즈의 구독자 전쟁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누군지는 알려드려야겠죠. 퓨리파이 누굽니까? 게임 실험 컨텐츠로 유튜브를 시작하여 활동 시작 3년도 채 안되는 기간 만에 구독자 1000만을 뚫어버리고 지금은 전세계 유일하게 개인 유튜버로서 1억다리가 되어버린 세계 대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타임지 선정 영향력이 있는 100일에 선정되기도 했고 가장 많이 구독한 개인 채널이란 이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까지 했죠. 때문에 16년 12월 세계 최초로 구독자 5천만이란 업적을 달성했고 그 뒤로도 구독자 1위의 자리를 아주 오래도록 지켜냈죠. 허나 한 채널이 갑작스레 미친듯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급기야 18년 6월에는 구독자 5천만을 달성하여 퓨리파이의 뒤를 바짝 쫓습니다. 그 채널이 바로 T시리즈란 채널이죠. 자, 전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뭘 물어봐, 당연히 중국이지. 14억 명인데. 근데 2위인 인도의 인구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6억? 7억? 아니요, 13억 9천만입니다. 중국도 조만간 따라잡는다 하더라고. 굳이 따지자면 순위로 2위인 거지 덩치로만 따지면 1위랑 차이도 안 납니다. 뜬금없이 인구 얘기는 왜 했냐? T시리즈가 바로 인도의 국민 음악 채널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더K 정도 되는 채널이다 이겁니다. 5천만 달이 대한민국에서도 구독자 2천만이 나오는 마당에 14억 달이 인도의 국민 음악 채널이면 그 덩치가 대충 가늠이 되시죠? 아니 그럼 진짜 구독자 뭐 5억 6억 이랬어야지 왜 2018년이나 되어서야 고작 구독자 5천만이 된 거냐? 그 이유는 인도가 2016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인터넷 보급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보급의 탄력을 받으며 덩치가 불어날 당시 구독자 증가 추이는 무려 하루 15만 명. 자고 일어날 때마다 실버 버튼이 하나씩 쌓이는 셈이죠. 이 정도면 도미노를 해도 돼. 자, 근데 사실 기업 채널이 개인 채널을 구독자 수로 압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나라만 봐도 구독자 탑10에서 제이플라님 빼고는 다 기업 채널이란 말이야. 때문에 당시 여론도 퓨리파이는 곧 추월 당할 것이다 라는 쪽에 가까웠고 그 사실은 유튜브 짬밥 오래 먹은 퓨리파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퓨리파이가 누굽니까? 어그로를 끌어야만 살아남는 유튜브 정글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는 타고난 어그로 서퍼답게 이 상황을 이용하여 날카로운 떡상각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T시리즈를 향한 선전포고였죠. 근데 그 레슬링에서 뒤집기 기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역시 선전포고라면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야겠죠. 퓨리파이 또한 임팩트 있는 한방으로 개전을 날립니다. 그것이 바로 Bitch lasagna, bitch lasagna. T-Series ain't nothing but a bitch lasagna. 현재도 퓨리파이 채널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치 라자냐는 곡이죠. 비치 라자냐가 뭔 뜻이냐 싶죠? 이건 예전에 어떤 인도인이 여자에게 어색한 영어로 음담패설을 하던 짤에서 유래된 밈입니다. 홀딱 벗은 알몸 사진 좀 보내봐 이 X년아. 이것도 얼탱이가 없는데 이 뒤에 붙은 비치 라자냐가 의미 불명이었기에 이 말이 그대로 밈이 된 것이죠. 아마도 레즈비언을 적으려다가 자동 완성으로 라자냐가 출력된 거란 설이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 어쨌든 퓨리파이는 이 밈을 이용해 T시리즈를 향한 디스곡을 발표한 것이죠. 이 곡의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이것은 퓨리파이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불길을 당깁니다. 퓨리파이 지지자들은 이하 브로라고 부를게요. 먼저 유튜버들의 도움이 잇따랐는데요.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미스터 비스트는 행인들에게 퓨리파이를 구독해달라 하거나 퓨리파이 10만 번 말하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거나 예, 진짜 광기죠. 또 전광판에 퓨리파이를 구독해달라는 광고를 띄우고 심지어는 라디오 광고까지 때려버립니다. 저스틴 로버츠란 유튜버는 타임스퀘어에 퓨리파이 구독해달란 전광판 광고를 내기도 하고 마크 플라이어란 유튜버는 퓨리파이 구독할 때까지 안 닥칠 거임 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제이크 폴이란 유튜버는 퓨리파이 구독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T시리즈 본사의 입장을 시도하기도 하고 더 프로게이머 제이란 유튜버는 라자냐를 우주까지 쏘아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죄다 몇 천만, 몇 백만 달이라는 걸 감안하면
한다면 그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유튜버들만 도움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일반인이었던 브로들도 왕성하게 홍보를 했죠. 온라인에서 홍보한 건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 제 채널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이때쯤에 퓨리파이 구독하란 댓글이 몇십 개 달려서 싹 다 삭제했는데 이건 어떻게 안 걸리고 잘 살아남았네요. 이렇게 컨텐츠 만들 줄 알았으면 그냥 냅둘 걸 그랬네. 아무튼 이런 변방에 제 채널에까지 홍보 댓글이 달릴 정도였죠. 그럼 현실에선 어떤 홍보를 했을까요? 방글라데시에선 퓨리파이를 응원하는 포스터가 거리 곳곳에 붙게 되었고, BC 잘기리스의 치어리더 팀은 타임아웃 동안 비치 라자냐의 춤을 추고 퓨리파이 구독하라는 메시지 보드를 들어 올렸죠. 에스토니아에선 퓨리파이를 지원하는 행진이 열렸고요. 퓨리파이를 구독해라 라는 배너를 단 비행기가 뉴욕 상공을 날기도 했습니다. 그럼 T-시리즈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먼저 인도계 코미디언 주 레이는 T-시리즈를 지지하는 영상을 제작했고요. 인도의 유튜버들도 비치 라자냐에 맞서 여러 마티스 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플랜 U라고 하여 일시적으로 T-시리즈의 구독을 취소하고 퓨리파이를 구독하여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안심시킨 뒤 다시 단번에 T-시리즈로 구독을 전환하는 전술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조회수 왜 저 따위임? 10만도 못 찍었는데요. 예, 조회수가 제 마녀의 집 영상이랑 비비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T-시리즈의 홈그라운드인 인도에서 마저 T-시리즈에 대한 지지는 많이 갈렸습니다. 왜냐면 이 싸움은 인도 대 전세계 구도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업 유튜브 대 개인 유튜버라는 구도기도 하잖아요. 때문에 전세계를 불문하고 대중들은 개인 채널이었던 퓨리파이에 더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지 덕분에 Subscribe to PewDiePie란 말 자체가 일종의 밈이 되어 전쟁의 열기는 더욱더 뜨겁게 달아올랐고, 퓨리파이는 100만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그대로 상황을 종결짓는가 싶었는데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차라리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들 하죠. 열기가 달아오른 만큼 브로들의 행동도 과격해지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불어나면 그에 따른 뇌절도 존재하는 법이죠. 크게 4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브로들이 점점 과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퓨리파이와 T-시리즈의 구독자를 비교해주는 스트리밍에서 그들은 T-시리즈가 아닌 인도인들을 정말 진지한 투로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로보 센세의 말 맞다나 인간 5 중 하나는 쓰레기라던데 당시 퓨리파이 구독자만 7천만이었단 말이죠. 때문에 퓨리파이 또한 이 상황에 대해 난처함을 표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어달라 부탁했습니다. 또한 팬들에게 인도의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을 권유하고 자신 또한 스트리밍으로 받은 후원액을 전부 합쳐 한화로 약 2억 원 가량의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죠. 여기까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부터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두 번째, 일부 브로들이 해킹을 통해 퓨리파이를 구독하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먼저 해커 쥐레프란 사람과 J3 어쩌고란 사람이 총 13만 대의 프린터를 해킹하여 퓨리파이를 구독해달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게 만들었고요. 뒤이어 크롬캐스트와 스마트 TV까지 해킹하여 해당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쓸데없는 짓거리도 안 하고 당신의 네트워크가 보안에 취약하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띄우기도 했으니 그렇다 칩시다. 문제가 된 건 누군가가 퓨크립트란 이름의 랜섬웨어를 제작하여 배포했다는 거. T-시리즈가 퓨리파이를 이길 시 모든 파일을 영원히 날려버리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또 과거 퓨리파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적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섹션을 해킹하여 퓨리파이를 구독하라는 메시지로 바꿔놓기도 했고요. 점점 선 넘죠. 그리고 세 번째, 공공재 훼손까지 일삼았습니다. 막 영화 보면 갱스터들이 벽에 라카칠하다 잡혀가는 장면 자주들 보이죠. 당연히 벽에다가 라카칠하는 건 불법인데 몇몇 브로들이 공공기관이나 멀쩡한 벽에다가 Subscribe to PewDiePie 같은 걸 적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브루클린 전쟁기념관에 세계 2차 대전 비석에다가도 똑같은 짓을 해놨죠. 이 비석은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이들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었거든요. 누가 현충원 묘비에다가 조각칼로 아이템의 인벤토리 구독 이딴 거 써놨어봐. 말만 했는데 아찔하네. 퓨리파이는 해당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 비판함과 동시에 해당 공원에 기부를 했지만 이미 벌어져 버린 만행이었기에 퓨리파이, 브로, 그리고 이 전쟁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도 마지막 사건에 비하면 약과였죠. 마지막 네 번째, 테러범이 총 도중 Subscribe to PewDiePie라고 외친 사건입니다. 19년 3월 15일 뉴질랜드에서 한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아주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는데 범죄 현장을 액션캠을 통해 라이브로 송출했던 것이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도주할 때 러닝 인 더 90s를 재생하는 등 온갖 밈을 활용했는데 방아쇠를 당기기 전 당시 유행하던 밈인 Subscribe to PewDiePie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어찌 되었든 퓨리파이는 이 소식을 들은 즉시 트위터에 이 사람이 내 이름을 말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역겹다. 희생자들
가족들, 이 비극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병크들 덕분에 퓨리파이의 구독자 증가 추세는 현저히 깎여나갔고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1등과 2등을 오가던 퓨리파이였으나 3월 26일을 기점으로 점차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고 3월 31일에는 8만 명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사실상 패배를 목전에 둡니다. 3월 31일 다음날은 무슨 날이죠? 4월 1일 만우절 아니겠습니까? 퓨리파이는 이 만우절 날 비장의 한 수를 둡니다. 바로 또 다른 디스곡의 업로드였죠. 그 곡이 바로 Congratulations, it's a celebration. Party all day. I know you've been waiting. 현재로 퓨리파이 채널 조회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Congratulation이란 곡이죠. 말이 축하해준다는 곡이지 가사 보시면 그냥 신나게 디스하는 곡입니다. 이 곡이 발표되자마자 만우절에 걸맞게 거짓말처럼 퓨리파이의 구독자는 미친듯이 폭증했고 역전당했던 구독자 수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 일주일 만에 약 50만 명의 격차를 만들죠. 하지만 새로운 디스곡도 한시적 스팀팩에 불과했을 뿐 시간이 지나도 T시리즈의 구독자 상승 곡선은 그대로였지만 퓨리파이는 다 싸가는 오줌줄기 마냥 천천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주일이 지난 4월 14일 T시리즈가 퓨리파이를 다시 역전하게 되죠. 그리고 퓨리파이는 이내 영상을 통해 종전을 선언합니다. 평소답지 않은 굉장히 진지한 톤의 영상이었는데요. 일축하자면 이러합니다. 저를 향한 많은 지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히 여깁니다. 허나 추모 장소에 낙서를 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는 등 제 이름이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재미삼아 시작한 것이지만 이제는 이 구독밈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과 함께 공식적으로 퓨리파이와 T시리즈의 구독자 전쟁은 막을 내렸고 이어 2019년 5월 29일에 T시리즈가 구독자 1억 명을 달성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 2019년 8월 25일 퓨리파이도 구독자 1억 명을 달성하게 되었죠. 자, 2018년 중반부터 2019년 초반까지 이어진 이 구독자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사이버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스케일로 벌어졌습니다. 행보 하나하나를 거대 언론들이 조명하는 등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쟁이었으니 말이죠. 그 스케일이 워낙 어마어마한 까닭에 저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 전쟁의 몸집만 간접적으로 그려냈을 뿐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속은 더 치밀했고 치열했고 극적인 상황들의 연속이었죠. 전쟁 진행 중에 앞서 말씀드린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종전 이후에도 인도의 델리 고등법원에서 퓨리파이가 발표한 2개의 디스곡이 인종차별적이란 이유를 들어 인도에서 해당 영상들을 차단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5천만 구독자 달성 이후 구독자 상승 추이가 예전 같지만은 않던 퓨리파이, 이제 막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는 인도였기에 마중물이 필요했던 T시리즈 두 채널 모두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죠. 실제로 당시 유튜브를 보던 사람들에게 이 둘의 이름이 아주 두개골에 새겨졌을 테니까 살면서 또 다시 이 정도 스케일의 사건을 마주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긴 하네요. 퓨리파이가 종전을 선언하며 브로들에게 건넨 말과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운동은 사랑과 지원을 담아 시작된 것인 만큼 이대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보자. 오늘 알아볼 것은 4첸과 9개그의 사이버 전쟁입니다. 경인대첩, 우리 민족끼리 공방전, 팬덤과 커뮤의 전쟁, 안티카페 토벌전 등등 그간 국내에서 커뮤니티끼리 힘 대 힘으로 부딪혔던 사건들 재밌게들 보셨나요? 이번엔 해외의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온라인 공방전으로 시작해 나중엔 역사에 남길 유적까지 부숴버리려던 사건. 자, 4첸과 9개그의 사이버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진 것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배경 지식은 쌓고 가야겠죠. 적어도 4첸이랑 9개그란 데가 뭐하는 사이트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먼저 4첸부터. 그래도 저희 채널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이름은 익숙하실 거예요. 영미권 인터넷 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이트이며 수많은 밈의 근원지입니다. 제가 쓰는 이 표정들의 원본인 트롤페이스로 이 4첸에서 만들어진 밈이죠.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 엄청난 잉여력과 막장성, 매운 정도가 아니라 불에 데이고도 남을 만한 분위기가 줄을 이루고 하루 종일 다른 놈들 어떻게 해야 신박하게 엿을 매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곳입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한 사건들만 해도 비버 팬들 빡빡이로 만들기, 비버 콘서트 장소로 북한에 몰표하기, 수제 독가스 제조법 퍼뜨리기, 메카마질로 남자들 낚아서 한자리에 모으기 등이 있고, 요것도 유튜브 수위 지킨다고 약한 거 들고 온 거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악질 낚시로 서슴없이 강행하는 곳이죠. 그 막장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커뮤니티에 비비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각 게시판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점, 수많은 밈의 근원지라는 점, 매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나마
DC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구개그. 원래는 9개그라 읽어야겠지만 발음이 편하니까 그냥 구개그라 읽을게요. 여기 아마 12년 13년도에 커뮤질 신나게 하신 분들에겐 좀 익숙할 겁니다. 그때쯤에 미국 유머란 이름으로 이런 느낌의 만화들 신나게 수입됐었죠. 이 구개그 워터마크와 함께. 구개그는 원래 이미지 공유 사이트였으나 밈 관련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업로드되며 사이트 성질 또한 이에 맞춰 변해갔습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밈에 대한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SNS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밈 짤방 공유가 주를 이루기에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밈을 생산해내는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타 커뮤니티의 밈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자체적인 밈은 딱히 없는 곳.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 페이스북의 유머 페이지 정도가 구개그와 비슷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둘이 싸운댔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이가 안 좋다는 소린데 얘네는 사이가 왜 안 좋냐? 이거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밈의 근원지에서 뭐랄까 자기들이 만든 밈에 대한 애국심 비슷한 감정을 좀 가져요. 밈은 다른 집단과 우리의 차이점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우리들만의 것인데 그렇게 소중한 우리 밈을 다른 집단이 가지고 논다든가 나아가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는 걸 아주 모욕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일종의 군인이 되어 다른 집단을 공격하며 밈을 지키려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밈이 퍼져 인싸들에게 전파되면 인싸들이 우리 밈 다 뺏어간다 며 화를 낸다거나 저 한참 밈 다룰 때 커뮤니티에서 평생 들을 욕 다 먹었던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이런 밈 전파에 대한 적개심은 만국 공통입니다. 4chan 또한 구개그가 자신들의 밈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한 거죠. 구개그에선 실제로 사진에 자기들 워터마크를 박아버리는 데다가 4chan발 밈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 마냥 이야기하고 4chan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어나니머스를 표방하는 문구를 쓰고 마치 그게 자신들의 오리지널 문구인 것처럼 말하는 등의 행위가 많았기에 그 둘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4chan 쪽에서 먼저 공격을 감행하며 넷상에서의 전면전은 물론 이후 현실에서도 거대한 스케일로 벌어질 전쟁의 신호탄을 쏘게된 것이죠. 자, 그럼 사건의 시발점이 된 온라인 공방전부터 살펴볼까요? 4chan의 구개그 공습 계획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퍼레이션 구개그. 그들은 구개그에게 힘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했죠.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택합니다. 서버 자체를 다운시켜버리는 디도스 공격. 그들은 인원을 두 팀으로 분산하여 양 사이드에서 공격하기로 합니다. 한쪽에선 보기 역겨운 사진들을 구개그의 마구잡이로 살포한 뒤 거기에 추천을 때려박아 운영진들 및 유저들의 발을 묶어두기로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리 배포 바른 툴로 구개그의 전 서버가 다운될 때까지 공격하기로 계획했죠. 곧이어 그들은 이런 포스터를 제작하여 4chan 전체에 선전했습니다.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겠지만 타 사이트에서도 거론될 만큼 널리 퍼졌었다는 것. 하지만 너무 퍼졌던 걸까요? 이 공습 경보는 얼마 안가 구개그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또한 구개그 암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똑같이 4chan의 맛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겠노라 선언하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4chan은 자신들만의 화력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평소 원수처럼 미워하며 서로 한 번씩 전쟁을 치렀던 커뮤니티들 레딧, 텀블러, 퍼니정크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안 도와주면 4chan만 아쉬운 건데 이미 사이도 안 좋은 애들이 뭐하러 도와줘요? 위기 좀 닥친다고 뱀이랑 개구리가 손이라도 잡겠습니까? 잡네? 네, 잡았습니다. 왜냐? 얘네는 4chan도 미웠지만 구개글은 더 안 입고 왔거든. 뭔 춘추전국시대도 아니고 갑자기 합종골이 창설됐다니까. 때문에 구개그 측에서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했고 공습 하루 전날에는 4chan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설명한 사진들이 핫 게시판을 뒤덮었습니다. 구개그 유저들은 해당 사진을 참고하며 반격 태세를 야무지게 갖췄죠. 그리고 공습 예정 시간보다 조금 빠른 11년 12월 19일의 밤 기습적으로 수천 개의 계정이 일제히 구개그의 역겨운 이미지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구개그 유저들은 비추를 누르며 핫 게시판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운영진들은 글 삭제 및 계정밴을 통해 공습을 막으려 했지만 4개의 커뮤니티가 연합한 화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 막으면 2개, 2개 막으면 4개, 4개 막으면 8개가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구개그의 발이 묶인 그때 20일 자정이 되었고 연합은 미리 배포받은 툴로 일제히 구개그를 향해 디도스 공격을 퍼붓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개그의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고 몇몇 지역에선 아예 접속 자체가 막혀버리기도 했죠. 이제 피 다 뺐다. 개딸피니까 막타만 치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 더더욱 화력을 집중했으나 서버 용량이 워낙에 방대한 구개그였기에 그들은 끝에 끝까지 버팁니다. 몇 시간 동안? 무려 40시간 동안 40시간 버틴 서버로 대단하지만 40시간 공격한 얘네도 참 대단하죠. 아무튼 서버가 버텨주는 동안 구개그 쪽은 뭐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전날에 열심히 반격하는 법 공부해뒀는데 앞에서 먼저가 궁쓰고 버텨주는 동안 빨리 다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열심히 연습한 대로 딜 우겨 넣었습니다. 근데 웬걸 4chan 서버는 너무 멀쩡한 거야. 내 딜이 부족한가?
역시 팬들 말고 인피 먼저 갈 걸 그랬나?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자신들이 배포받은 툴은 4첸이 아니라 9개그 쪽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툴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공습 전날에 올라왔던 그 반격 방법은 4첸에서 배포한 가짜뉴스였던 거죠. 어쩐지 딜이 너무 세게 박힌다 했더니 가만 보니 뒤에서로 뒤통수를 개 때리고 있더라 이거지. 근데 말이죠, 문도가 너무 잘 컸어. 악랄한 적군과 멍청한 아군의 공격을 동시에 받아내면서도 끝끝내 서버는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버는 버틸지 몰라도 이젠 사람이 버틸 수가 없었죠. 결국 9개그 측에선 추천과 비추, 세계정 생성, 댓글, 글쓰기, 최신 업로드 글 보기와 같은 주요 기능을 포함한 모든 사이트의 기능을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연합 측에선 비록 서버를 터뜨리진 못했으나 9개그 사이트가 마비된 것이니 이인셈 치고 공습을 멈춘 뒤 본진으로 돌아와 축배를 터뜨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9개글은 이 대규모 공습을 기점으로 검색량이 개떡상을 하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커뮤니티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죠. 이게 그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한 뭐 그런 거냐? 아무튼 이 사건 이후 9개글은 다른 영미권 사이트들, 그 중에서도 특히 4첸에게 미움을 사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빚어진 갈등은 결국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며 더 엄청난 사건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 엄청난 사건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또 이야기할 만한 사건들은 어떤 게 있냐? 두 개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2012년 맥도날드에선 고객이 직접 자신만의 버거를 만들고 이를 투표에 붙이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한 9개그 유저가 맥 9개그란 버거를 만들었고 유저들의 표가 몰리며 중간 투표 결과 1등을 차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4첸이 이를 가만둘 리 없었고 그들은 상위 20개의 버거가 테스트될 것이란 말에 따라 지들이 만든 20개의 버거를 바로 상위권으로 올려버립니다. 거의 뭐 햄버거판 고조 마사루죠. 이게 아니더라도 일부러 안타까운 사건에 9개그 유저 가면을 쓰고 온갖 욕설을 퍼부은 뒤 가면을 벗고 "와 9개그 개쓰레기 악질들이네" 라고 비방하며 그들의 이미지를 조지른 등 별의 별 방법으로 9개그를 한시도 가만두지를 않았죠. 그럼에도 이 둘이 다시 맞붙었다는 기록은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싸운 건지 아니면 뭐 싸우긴 했는지 너무 스케일이 작았던 건지, 아무튼 이후 비교적 조용한 나날이 이어지던 2017년 9개그는 갑작스레 광역 도발을 시전하죠. 9개그 탄생 9주년을 맞이한 2017년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재미있는 유산 펀 레거시란 이름으로 기획된 이 이벤트는 다름 아닌 밈을 새긴 비석을 만들어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9개그의 최고 운영 책임자 릴리안 럼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죠. 대부분의 사람은 인터넷의 것이 더럽고 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 허나 인터넷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플랫폼이며 온라인에서의 삶은 가짜가 아니다. 때문에 우린 밈을 현실에 존재하는 밈에 새기게 된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하죠. 요즘 세상에 밈만큼 파급력 강한 키워드도 드물고. 근데 말이죠, 딱 하나 동의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요 부분. 밈의 개념은 몰라도 각각의 밈은 영원히 지속되질 않죠.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밈에는 분명히 수명이 있습니다. 막말로 옛날엔 레알, 브렉틀 같은 밈이 인터넷을 집어삼키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누가 그걸 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헐 완전 뭐뭐하다 선수처럼 우리도 부르의 밈들이 존재하긴 하죠. 얘네도 뭐 100개 국가 60만 명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밈을 비석에 새긴다 했으니 아마 기깔 나는 걸로만 채웠겠죠. 한번 저희가 알만한 것들만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 트롤 페이스,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죠. 또 이런 이모지도 새겨놨고 인류의 진화랑 키보드 캣이랑 뭐지? 개꿀잼 몰카? 조실비 보세요. 존망했잖아요. 댓글에도 뭐라 적혔냐면 구글에 밈이라 검색한 다음에 싹 긁어다가 박은 것 같은, 역사상 가장 오그라드는 순간 PPAP? 진짜? 너네끼리 개노잼 밈 좋아하는 건 그렇다 쳐. 근데 후대인이나 외계인들이 저 비석 발견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니들이랑 동급 취급받는 거 아니냐? 미래인들이 땅 파서 저거 보자마자 다 뒤진 밈들이네, 이딴 걸 비석에 박냐, 고대인 수준 쯧쯧 하고 묻을 게 뻔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 반발심은 땔감이 되어 비석을 찾아 부숴버리자는 일명 스매시 더 스톤 계획에 불이 붙었죠. 근데 어디 묻었는지를 알아야 뭐 부수든 갈든 쪼개든 할 거 아닙니까? 영상에선 어디 묻었다고 말도 안 해줬는데 말이죠. 때문에 이들은 이잡듯 영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 그들은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합니다. 업로더의 실수로 미처 가리지 못한 트럭의 번호판이 찰나의 순간 노출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번호판이란 걸 알아냈죠. 따라서 대략적인 위치는 유럽의 유일한 사막이자 스페인에 위치한 알메리아란 결론이 납니다. 범위가 좁혀지자 이들은 구글맵의 스트릿뷰를 활용해 영상에서 드러난 산등성기, 언덕, 노면 상태 등을 비교해가며 점차 범위를 좁혀나갔고 결국 최종적으로 민 비석이 묻힌 장소까지 발견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주변에 듬성듬성 핀 수포를 활용해 정확한 비석의 위치까지 추정하죠. 이걸 알아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단 234분. 이 정도면 진짜 광기죠. 이제 와서 24톤짜리 비석을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인데 눈깔에 도끼 가득 품은 4첸 유저들에 의해 위치가 홀라당 드러나버린 9개그의 비석. 불쌍하게도 비석은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되어 직접 찾아온 4첸 유저에게 파손을 안 당합니다.
온라인에선 여포처럼 비속 소재 다 털어버리던 그들이었지만 차마 스페인까지 직접 갈 용기는 없었던 것이죠. 대신 비석이 석회석이니까 산성물질 닿으면 훼손된다는 걸 이용해서 뭐 여행객들을 잘 낚아다가 저 자리에 식초를 붓게 하자든가 산성비가 계속 오게 기우제를 지내자든가 뭐 별의별 아이디어는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후일담이 없는 거 보면 결국 뭐 하나 제대로 된 건 없는 모양이네요. 역시 사이버 망령특, 현실에선 힘이 반감된다. 자, 여기까지 포첸과 구개그의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번 당했는 대로 구개그가 좀 밈에 대해 진심이라 그런가 최근에는 최초로 밈 박물관을 열어다가 밈을 그냥 다발로다가 전시했다더라고요. 그리고 포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이라면 왓챠에서 제공하는 밈 전쟁 개구리 페페 구하기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재밌게 봐서 조만간에 이거 참고해서 영상 한 편 뽑으려고요. 재밌어. 또 보죠.